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배 대표님, 네. 이번 주는 한국 정치사에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되는 아주 중대한 이 선고들이 있습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한 대로 물 좀 드시고요. 목이 메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도 1987년도에 우리 6.29 선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민주화. 저는 그것의 의미는 다릅니다만 이번 주가 버금간다고 봐요. 저는 버금간다고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24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있고 26일에는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고 28일은 애정이지만 저는 좀 28일 날 과연 될까 하는 의문은 있지만 어쨌든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정치사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과연 이 승부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절대적이죠. 이재명이가 이길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길 것인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하나씩 따져볼게. 24일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 권한대행이죠. 지금 인용, 기각, 각하 이렇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용은 좀 거의 가능성이 적은 것 같고 각하냐 기각이냐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기각으로 보이는데 한 10명 중 8명 정도는 기각을 이야기하고 1명 정도는 각하를 이야기하고 1명이 한 인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법조계 또는 법조인들 또는 전문가들한테 물어본 것이니까 이제 법조 전문가들한테 법조 출입 기자도 있고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탄핵이라는 건 너무 잘 아시듯이 이 사람이 헌법을 위반했느냐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따져보십시오. 핵심적인 게 지금 첫 번째로는 이제 내용 관련돼서 우리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절차인데 절차는 이 부분입니다. 뭐 고 박사님도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만 절차는 아니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대통령에 준해서 정족수 200명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의결 정족수가 200명이냐 그렇죠. 151명이냐 이거죠. 그런데 국회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151명으로 과반으로 일반적인 국무위원회 탄핵소추 요건에 기준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 그런 것에 대한 국회 운영 질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해석권이 있다 했고 자기가 법도 다 해석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 해석대로 놔두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절차가 문제였다 그러면 각하가 됩니다. 그런데 각하가 되면 여러분들 짧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원래 이 탄핵이라는 게 없었던 상태로 되돌아가니까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물론 이거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려있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행사한 모든 그동안의 역할이 행위가 문제가 돼서 도로 돌려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거부권이야 뭐 되돌아가면은 다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건데 문제는 임명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계선 그다음에 조한창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걸 되돌려놔 이건 완전히 이제 헌법재판소가 뒤집어질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까지 헌법 국정 질서까지 뒤바꿔 놓는 결정을 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기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내용을 따져봤을 때 중대한 위법사항은 아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생각해 보시죠. 내란 혐의의 공모와 방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이런 거에 일련의 사항들을 보면 대통령을 막았어야 되는 사람이 오히려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진행을 했고 참여를 했기 때문에 또 방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란 혐의다. 근데 그렇게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기각.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마흔여 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정계선, 조한창까지도 임명하라 그러는데 임명하지 않았던 것. 그때는 이제 마흔여 헌법재판관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권한쟁의 하지만 이런 어떤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이것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여야 합의를 해오면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따져보면 이것을 가지고서 인용하기는 힘들고 기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헌재에서 문제를 삼을 만한 내용은 헌재 재판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보류한 거. 그렇죠. 이 부분은 헌재가 국회 입법권을 침해했다고 분명히 선언을 했고 그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위법한 행위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위법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파면할 정도 위법이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점으로 봐서는 이걸 가지고 인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얘기죠. 결국은 이 한덕수 총리는 기각 아니면은 각하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지금 김영두 재판관이 주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먼저 빨리 선고를 하자. 이걸 주도를 해가지고 여기가 다 끝난 한덕수 총리 그런 선고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번에 문영배 팀이 백기를 들었다고 봐야겠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4대4로 갈려버린 모양이에요. 이진숙 그렇죠. 방통위원장 때처럼 김영두,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그렇습니다. 김복형, 김영두, 조한창. 근데 저는 3대 5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정정미도 기각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정미는 또 달라요. 그래서 문영배, 정계선 또 그럴지 몰라도 정정미 경우에는 또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좀 다르게 보는데 가장 큰 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거 이겁니다. 이게 기각으로 보는 의견이 다수다. 이렇게 지금 고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정족수 문제로 150명이냐 200명이냐 그건 대통령하고 관련이 없죠. 두 번째, 내용 중에서도 권한대행으로서의 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그건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어요. 권한대행일 때는. 그런데 바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국무회의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성이 불법이다. 그래서 내란을 공모했고 방조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위헌이나 위법이 아닙니다. 이 순간 윤석열 대통령한테 영향을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도 기각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한덕수 이 국무총리의 선거에 포함이 됐을 경우, 기준이 됐을 경우엔 대통령 선거까지 우리가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도 즉각적으로 유감이라는 이 성명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멘붕 상태죠. 24일 날 네. 한덕수 먼저 이 선고를 한다니까. 어쨌든 이재명으로서는 1패를 당한 거예요. 먼저. 예. 두 번째로는 이재명 선고가 26일인데 과연 어떤 선고가 내려질 거냐는 이재명으로서는 정치 생명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까지도 결정적인 그런 선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2심 재판부의 구성이라든가 또 최근에 여러 정황들을 볼 때 그쪽에서는 일종의 프로파간다라고 봅니다만은 예. 100만 원 이하라든가 무죄 선고도 내릴 수 있다. 다 아전인수입니다만 오히려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앞당긴 것은 윤석열 인용을 위한 빌드업 과정이다. 앞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 다 기각시키고 딱 인용을 하면은 더 극적으로 전체적으로 균형이 안 잡히겠느냐. 여론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고 아전인수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개꿈이라고 봐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도구드림이라 그러는가? 네. 예를 들면은 김문기 1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백현동 이 부분에서는 빼박 아닙니까? 빼박. 아니 첫 번째 그 공문이 갖고 심지어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협박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협박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기관장이 협박으로 인식을 하려면 정말
공무원들이 때로 몰려와서 미치겠습니다. 우리 일 못하겠습니다. 예. 정말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정말 아유 이런 정도가 여러 명이 와야 이 정도면 협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무원들이 뭐라는 거 협박 아니었대잖아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 용도 변경하고 그다음에 결정하는 모든 걸 어디가 주최를 한 겁니까? 성남시가 주최를 한 거랍니다. 예. 국토교통부에서 니들 용도 많이 올려줘 뭐 어떻게 해 옹벽으로 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결정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성남시고 사실 이 백현동 아파트 짓는데 또 다른 또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예.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따져보면 이걸 피해 나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왜? 법적인 또는 실체적 근거가 있는 것을 회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모호한 상태에서 다투는 거지 법적으로 명백한 거예요. 고 박사님도 그렇잖아요. CCTV에 이미 이 사람을 찌르고 찔린 사람 피가 나와. 그걸 부인할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것을 아무리 재판부가 좀 경감을 해준다 하더라도 뭐 500 내지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벌금형이 내려지지 않겠느냐 이런 것들이 뭐 법조인들 대다수 견해인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재명 측에서도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지난 18일에도 이재명 스스로가 직접 쓴 피고인 진술서 30여 쪽을 또 제출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2월 26일 날 변론이 종결됐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변호인들이 낸 의견서만도 15차례를 냈습니다. 계속 낸 거죠. 이런 점 저런 점 해갖고 변론이 이미 종결됐는데도 15차례를 냈고 마지막에 또 이재명이가 30장 정도의 그런 피고인 진술서 그러니까 자기가 결백하다 무죄다 그걸 주장하는 진술서까지 낼 정도로 사력을 다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아니 근데 고 박사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재명 대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동안에 계속 첫 번째 이 모든 것은 윤석열 정부의 탄압이고 검찰의 보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작 소설 검찰의 탄압이고 아니 윤 정부의 보복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무죄를 확신한다고 했잖아요. 무죄를 확신하는데 왜 수십 차례 진술서를 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무죄를 확신하는데. 예. 예. 거기다가 백현동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인섭이형으로 부르는 김인섭 씨가 그렇죠. 로비를 통해서 용도가 4단계 상향됐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로 이미 나왔어요. 대법원 판결로. 확정이 돼버렸습니다. 5년. 교통부 협박인가요? 그러니까 이건 빼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데 다만 최근에 민주당의 정동영 의원이 70만 원 이렇게 예. 선고가 됐습니다. 원래 구형은 300인가 500인데 70만 원이 선고가 됐고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도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만 헌법연구관이 지금의 허위사실 공포 혐의는 그 처벌의 범위가 너무 넓다는 그러한 그 논문을 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마 이재명 측하고 뭔가 짜고 낸 것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도 아마 또 제출을 했겠죠. 아니 헌재 연구관도 그 처벌 범위가 너무 넓다 이렇게 논문이 나왔지 않느냐 이런 것들을 걸어 가지고 100만 원 이하가 나올 거다. 지금 아주 최근에 이렇게 바닥에 여의도 정가에 소문이 나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리면 정동영 의원하고는 분명히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죠. 정동영 의원의 그 혐의 내용이 어디에 김문기 전 차장을 몰랐다가 있고 국토교통부로 협박받았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300만 원, 500만 원 받았던 게 70만 원 된 거고 이것도 아직 몰라요. 더 가봐야 알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게 어디냐면 전주지법에서 내린 판결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른바 말하는 전주지법이라는 데가 향판이잖아요. 그리고 전주의 상징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정동영이요. 이거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이게 무슨 법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정말로 상고심을 가봐야 알아요. 서울에서 중앙에서 다투는 이재명 대표하고는 이게 질적으로 차원적으로 다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헌법재판관도 연구관도 그렇죠. 헌법연구관도 설사 그런 논문이 있더라도
그걸 지금 낼 일입니까? 그러니까 짜고 친 거 아니냐 그런 그런 얘기가 논문이 나오는 있더라도 거죠. 실제로 그 내용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 네. 주장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면 일반인들은 그런 주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민감한 시기에. 헌법재판소가 이 민감 국가인데 이 민감한 시기에 그리고 어떤 식으로 그 내용이 호도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이건 아니죠. 적어도 이 국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뭐 7월달, 8월달에 논문 발표하면 뭐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는 참 정중동, 좀 은인자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이 허위사실 공표한 것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이 나오고 유죄라고 하더라도 뭐 100만 원 이하가 아니라 비선거권 박탈행이 나올 거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래서 26일이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도 끝장이 나는 거 아니냐,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2패네요. 2패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일부 여론조사처럼 또 우리 국민들 상당수도 아이고 이재명도 꼴 보기 싫고 윤석열 대통령 두 사람 다 물러갔으면 좋겠다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문제는 이제 28일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문영배가 그렇게 속도전을 편 게 뭐겠습니까? 초시계까지 놓고. 인용된다고 본 거겠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 선고를 어떻게든 이재명보다 빨리 하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요. 뒤집혀버린 거. 야, 이건 정말 뭐 이재명한테는 치명상 이 아닙니까? 일정만으로도 3패예요. 예, 예를 들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선고가 미리 나와가지고 인용 판결이 나왔다. 네. 하면은 파면됐고 뒤에 판사들도 아무래도 영향을 받죠. 왜안 윤석열 받겠어요? 대통령 끝났는데 가장 왜 유력한 안 받겠어요? 거기다가 우리가 구태여 찬물 끼얹고 뭐 칼질할 필요 없지 않느냐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뒤바뀐 거 이게 엄청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 선고가 나서 인용돼서 파면되고 이재명 대표는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이 무죄가 나고 그럼 이재명 대표는 그냥 그 다음 날로 자기 스스로 나 대통령이 할 거예요. 그렇죠. 바로 할 대통령이 거예요. 그럼 아니 뭐 바로 대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민주당은 김경수 전 지사도 아이고 전부 다 감축드립니다. 뭐 축전 나오겠죠. 김동연 지사도 감축드립니다. 김부겸 전 총리도 감축드립니다. 박용진 전 의원도 감축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완전히 상황이 핵가닥 뒤집혔어요. 그런데 이제 28일 날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그날 선고가 내려진다고 한다면 지금 뭐 유력하게 28일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저는 좀 쉽지 않지 더 않냐 늦어질 수도 있을 것 보이는데 같아요. 더 늦어질 수도 있어요. 설사 선고가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돌아가는 분위기는 김영두 재판관까지도 이쪽으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네 이거 명이에요. 각하를 시키든가 기각을 시킨 최소 5대 3이에요. 최소. 지금 돌아가는 전반적으로 흘러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그래서 선고를 못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못 잡고 있다. 못 잡는 거예요. 왜? 인용을 주장하는 5명 그 중에서도 선고도 선고지만 퇴임일이 곧 닥쳐오는 문영배, 이미선 그거 자기들이 기각으로 처리해놓고 퇴임할 수 있겠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디 가서 얼굴 못 들고 다니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8일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을지 여부도 불투명하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4월로 넘어가는 게 거의 가능성이 훨씬 더 한 60% 되지 않나.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결정이 안 되면 이건 계속 대치 국면으로 가다가 막판에 그냥 그렇죠. 그러면 각자 생각하는 대로 표결하고 정리합시다. 이렇게 되겠죠. 4월 18일이 문영배 이미선 퇴임일이니까 그 직전까지도 몰려갈 수 있죠. 그렇죠. 서로 이제 뭐 밀당하면서 끌고 가는 거. 밀리면은 4월 11일도 되는 거예요. 밀리면은. 그래서 이번 주에 있을 이 세 개의 중요한 선고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재명은 3패로 완전 KO패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예. 결과적으로 보면은. 진짜 이거 직접 만드신 겁니까? 3패. 그래서 이재명의 완패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도 개인적인 관측이지 팩트로서 그렇죠. 이렇게 확인될 사항은 아닙니다. 첫 어떻게 번째로는 확인할 수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고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꼬이고 꼬인 것만은 분명하죠. 예. 그건 부인기 어렵죠. 왜? 한참 여유를 가졌거든요. 예. 이재용 삼성 회장까지 만났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했죠. 예. 우라늄 농축 이야기했죠. 국방 AI 이야기했죠. 지금 그런 이야기 나옵니까? 안 나오죠. 일절 안 나오는 거죠. 지금은 정말 타도 정말 똥줄이 너무 타는 절박하고 정말 절박하고 예민하고 초민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이재명 대표에게 돼버리고 더군다나 지금 아무것도 뭔가 얻은 건 없는데 26일 선거일이 다가오는 거예요. 네. 이건 사람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그래서 겁니다. 이번 주를 운명의 한 주라 그러는데 예. 그 운명은 이재명의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재명이 이제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 이제 이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는 그걸 뭐 운명. 사자성어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쨌든 이번 주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종합해서 그렇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이런 거야말로 진짜 그 말 그대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예. 아마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번 주에는 다 긴장하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잠 못 이루는 밤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럴 때일수록 고영신 TV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를 특히 많이 보내주셔야 유튜브 전면에 알고리즘상 노출이 돼서 더 많은 분들이 무료로 또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재차 강조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